본 세션에 발표 맡은 JDC미래 박수 설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JDC 사장님의 인사 말씀 후 이재승 위원님의 특별자의 인정과 규제 발표와 양문식 관장님의 사상 관련 기념사업 방향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10분간 시간을 갖고 이후에 연미경 교수님, 정호기 교수님, 최관호 교수님의 토론 발표 이후 대토론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주요 참석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의 변호사인 JDC 문대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철희 세자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션의 자강을 맡아주실 조성윤 제주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이재승 상임위원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양문식 관장님이십니다. 아니요. 이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연미경 제주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호기 지역교육 치유협동조합 이사님이십니다. 최관호 순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JDC 문대림 이사장님의 주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입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이 본산인 이곳 광주에서 JDC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광주시 세계인권도시 포럼 사무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조성윤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를 해주시는 이재승 교수님, 양문식 관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명희경 교수님, 정호기 교수님, 최관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JDC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JDC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제주의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제주의 가치를 전제로 한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주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주 사상의 역사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정의의 가치, 이것들을 키워내는 작업, 그리고 국가 폭력의 희생에 터였던 제주의 아픈 역사, 그 극복의 모범성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 전국화 세계화의 길에 JDC가 충분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주의 경쟁력을 키워내는 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사상과 관련, 평화 인권과 관련 행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사전에 극복의 모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곳 광주와 함께 적어도 동아시아 이론에서 평화와 인권에 관한 기구 창설을 논하거나 또는 규범 제정을 논하거나 할 때 제주와 광주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고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대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회 세션 진행은 자격실 조동윤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사회사 시대회장, 제주대학교 꿈나무나무 평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제주창의환경연대 본부와 제주사랑평화재단의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 차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조성윤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되게 4.3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고 제주도에서 하는 평화인권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광주에서 그것도 인권 도시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4.3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듣게 됐는데 하나는 이재승 교수님께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 억압당하고 뺏겼던 희생자를 어떤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전에도 4.3에 대해서 이미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희생자 범위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은 더 폭을 넓혀서 4.3을 넘어서서 한국 현대사회에서 나왔던 여러 사건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희생자 인정과 배제를 주제로 이재승 경제학교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주제 자체는 내년달에 제주도에서 화성 관련해서 굉장히 인정과 배제라는 문제로 한번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것은 아주 세전에 시작해서 좀 더 이상적인 부분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은 거의 화상에서 보시면 질문하시면 화상 이야기가 좀 썼지만 이거는 과거사 정리작업이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책임자를 인정하고 배제하고 있는 이 상반된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불만을 토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한국사의 과거사 정리 작업의 어떤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과거사를 알아보는 게 이 문제에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봅니다. 이제 한국의 과거 정사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체제 변화를 수반한 정치적으로 말하면 어떤 혁명적 변화에 가면서 과거사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슬아슬한 정권 교체를 연이하면서 제도권 정치에 약간의 우위성이 있다고 해서 해왔기 때문에 작품 광고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뭐랄까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힘의 문제라고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한국 과거사는 완만한 이해입니다. 또 완만한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사 법들이 굉장히 저강도의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상을 처음부터 하겠다랄지, 가해자를 수사대에서 처벌하겠다랄지, 이런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보고서를 낸다랄지, 균형사를 한다랄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먼저 시작된다랄지,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과거사 정리가 특징이고, 또 한편 정도는 어떤 일관된 그런 과거사 정리의 원리나 힘을 갖고
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구상이 뭔가 짜임새를 들어가지게 항상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누가 짜임새 있는 계획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접근해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사 작업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들도 사실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념들이나 발전상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이제 진화에 있는데 지금 진화에는 사실은 진실규명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조치는 뭐 국회나 또 사법부 또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그걸 활용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진실규명 문제에 그것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진실규명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과거사 정리 작업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피해 또는 피해자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해준 것은 국제법상의 피해자의 권리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해자 권리 장문단 줄여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긴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정체적 위반에 대해서 피해 보호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는데 하나에 줄여서 피해자 권리 장문이라고 하는데 권리 장문에는 세 가지 진실에 대한 권리, 입법적, 사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제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가 보통 보상에 관련된 권리, 세 가지 권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의 구체적인 실행과 이런 같은 걸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권리자문은 이게 뭐 강행규범, 조약법은 아니고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비교적 잘된 국제사회의 관행들을 모아서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거사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참조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 보통 국제사회에서 이런 걸 소프트로 연성법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이제 피해 구제 수단도 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원상회복, 안전 그래서 그리고 재활, 트라우마 관련해서 많이 그리고 만족한 재활 방지에 보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사 적응 얘기하게 되면 책임자 처벌 또는 경제적인 보상 이거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경제적인 보상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우리가 이제 만족 그리고 재발 방지 보증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좀 기하고 근본적으로 제도 계획과 사회적 신뢰 회복 보통 이제 사회적 지지라는 말을 써서 얘기하는데 그런 걸 한번 맨 뒤쪽 페이지로 한번 남겨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22조 만족이라는 게 만족이 되게 우리한테는 참 좀 무덤덤하게 들리는데 영어로 이제 satisfac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로 사티스 원래 사티스라는 것은 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티스팍션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보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예요. 국가에 대해서 다시 그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피해자나 가족이 안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쪽에 보증을 제공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 것도 사실은 그 다음도 있고요. 여기도 사실은 만족이란 말하고 재발관계 보증의 뜻이 사실 다름이 아닌 건데, 여기 재발관계 보증은 훨씬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만족은 아까 피해자가 사회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트라우마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적 보상 시행 이후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개념을 맨 처음 썼는데요. 무엇이 중대한 인권 침해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 인권 침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모든 인권 침해를 개발적으로 포괄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고, 사실은 인권 침해 중에서 비교적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얘기해왔죠. 그래서 사방뿐만 해도 사망, 형광불명, 상해, 최근에 이제 법이 거쳐지고 나서 수용 사실이 하나 추가돼, 그게 중대한 인권 침해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5.18 재산금융법이나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법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 말고도 다른 유형의 침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권의식의 발전이나 또 피해자들의 변화된 요구에 따라서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대단히 유동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국제 인권법이나 인도법에서는 무엇이 중대한 인권 침해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보시면 두 번째 각주에 오늘 국제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합의하고 있는데요. 중대한 인권 침해. 위원회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연좌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연좌제 피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그런 인권 침해 이후에 인권 침해가 있고 나서 차제가 확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그 차제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이후에도 계속된 또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고려할 거냐, 이런 게 매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인권 침해 이후에 벌어진 가족들의 피해도 고려해서 판결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판결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폭력도 그런 문제입니다. 군대 폭력은 사실은 89년 돼서야 군대 월차례가 불법적인 거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찌 다 합법화된 폭력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90년대 군대 안에서 폭력도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왠지 좀 당황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군대는 90%는 맞고, 맞은 사람 중에서 90%는 그런 게 제가 미안한 뜻은 아닌데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폭력이 만연한 것이 군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인권 침해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후유 장애가 있거나 치료를 위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지출을 했거나 후유 장애나 피해, 상해 이런 것들을 의료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조사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데 모든 피해를 다 다룬다는 게 사실상 기술적으로 또 어렵게 하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유공자 개념은 사실은 이제 원래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려면 권력 행사 자체를 불법적이라고 단언을 해야만이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아까 이행의 특징이 급진적인 이행이 아니라 완만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합법 불법의 본질을 가지고 접근하면 매우 불리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 이런 개념들이 많이 활용됐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활용됨으로써 실제로는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구분하는 그런 또 뭐랄까 역기능도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음 어떻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섯 번째 항목이에요. 민주화 보상법 관련해서 8조 2항이 그 일실 소득에 관련된 규정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유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법조사가 이건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운동가이고 유공자라고 한다면 원래 유공자한테 가야 되는 것은 유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국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의적인 어떤 성원금으로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법원이 이걸 이제 유자료는 그 행위가 반대쪽 불법행위라는 것을 다시 전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출발할 때하고 좀 다르고 유공자 개념하고 유자료는 잘 안 어울린다. 저는 이제 딱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 관점에 뭔가 착정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화 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이 낮으면 올리면 되는데 유자료 항목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3.1운동하거나 독립운동한 사람 누구한테 유자료를 청구하고 만들어진 국가가 상원 무료를 줘야 돼요. 유명하고 마찬가지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집단 희생자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있지 않은 개념이죠. 일기진압의 법에 집단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작년에 거쳐진 법에는 집단 사망, 상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사실은 허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국 전쟁 때 이제 사망한 분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한 16,000명 정도 공경에 의한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이 돼가지고요. 한 6,000명 정도가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이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작전의 피해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군이 함포 사격을 해가지고 또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다가 그 해안 지역에 폭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민간인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적대 세력 보통 용어로는 좀 그런데 어쨌든 좌익에 의해서 이제 살해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리 법원이 국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군에 의한 함포 사격에 의해서 사망한 분은 미군이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미군의 책임이고 그리고 미국에 만약에 합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권한이 있다면 미국도 책임이 없는 거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했다면 한국이 미국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참 이상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합법적인 피해라도 어쨌든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고 한국 전쟁은 한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책임 주체를 한국이라고 놓고 상상해서 다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법원에서 이제 자에게 의한 학사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기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경우도 사실은 뭐 국가 자체의 불법 책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호 책임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우리한테는 이런 책임 논리는 정말 순수한데 그래도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재해 앞에서 그건 이제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걸 연대 원리, 사회국가 원리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독일의 전쟁 피해자 배려법이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군인이 전시에 작전을 수행하다 사망, 전사한 경우도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만 이렇게 아군의 폭격이든 적군이라는 폭격이든 이런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이 사망한 경우도 역시 보상됩니다. 이렇게 사회국가적으로 감춰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권리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법원보다는 입법부가 필요한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서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훈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효자를 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답이 나은 거죠. 처음에 만약에 훈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서 독립을 했다 하면 당연히 나중에 것들이 평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한 건 어떻게 평가했느냐. 저는 1945년 8월 정도가 독립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해야지. 아무래도 고려할 것이 없고 유공자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평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외제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독립운동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사실 판단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클리멘트 원칙인데요. 이것만 얘기하고 제 영향 주겠습니다. 사실은 법의 세계에서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나한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되게 형평에 맞는 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 원칙은 개명한 개인들 간에는 잘 어울리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와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걸 잘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는 적법성의 의무만을 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 판결들도 뭐 좌익이냐 아니냐 그 전에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 학사를 정당화하지는 않죠. 우리 판례들도 결국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촬영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우려는 상당 부분 무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취지의 그런 미주 인권법원의 결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과거 청산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는 과정을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지배적인 어떤 유계의식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계의식이라는 건 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정치적인 어떤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적대관계인데 그런 해체들 또 그리고 사회적인 유계는 이제 사회적인 상황 제가 맞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수용시설의 피해자라든지 사회적 하층 계급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다른 꽂히는 문제들이 얘기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되게 뒤늦게 다뤄진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위계, 사회적인 위계 이것들이 변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과거사들이 국가 공약, 국가 책임에 본다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자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지금, 우리는 그동안 4.3의 희생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화위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 인권을 훼손당하고, 유린당하고, 그 희생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권위주의 국가가 오래 계속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누가 희생자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결론은 그렇지만 이런 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민주화돼가는 과정이고, 이걸 두고 누가 희생자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선생님 발표 아주 중요한, 이따 토론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 양음식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력원장님 4.3 기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사상 기념사업의 방향으로 사상 기념사업 관련된 기념물을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했는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다. 참가하신 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그래서 제 전문 영역에 어떤 방향을 위해서 기념사업을 어떻게 해야 것이냐 그 방향으로 그러나 화성 사건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는 있지 않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과거를 전반 또는 그중에서도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 관련해서 화상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때문에 일부를 해서 단체에서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10년 전에 2018년에 사상과는 70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70년 기념관을 나누면서 백서에서 박장식 운영위원장이 사상문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실과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국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상에 대한 영국의 운동을 주도해 나갈 역량을 양성합니다. 그다음에 사상문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주체와 힘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상의 교육과 정치를 현재의 문제를 연결합니다. 사상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충분히 이런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사상 70년 더 국민회가 제시한 요구와 과제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람은 같이 보이다 이 부분에 다시 얼마나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나라 과거가 반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통과된 상황 특별법 개정 보시면 특별 대신이라든지 국가 대상을 규정한 그런 피해자 공제 조항이 들어간 특별법 개정안에 의해서 약간은 과거에 대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선의 사건의 기념사업은 여러 가지 주관적인 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극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 냉전의 산물로 냉전 특성계는 표현조차 하지 못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의 주 방지 않습니다. 주 자신을 널리 알리고 이해가 위한 노력에 시중형 면이 있습니다. 시중형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각종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사상 알리기, 정부를 통한 정부를 향한 홍보 작업, 그런 부분에 집중되지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한면적이라는 그런 공간적 특성과 연결되지만 그런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인식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추진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은 세 번째 특징하고 연결되는데요. 특히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용이한 국적 부대가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방정부의 국적 부대가 충분히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방사업에 있어서 선진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사단 지방사업 같은 경우에 국내 또는 아니면 국제적으로 더 이상 벤치마킹하는 상황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가 무언가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진상규명과 의상, 보상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과거사들의 내몰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과는 조금 떨어진 그런 영역이 계속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상 사건이 식민시대 또는 냉전시대에 있었던 네트워크에서의 여겨가지고 우리 사회 현실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 같은 경우는 노량진 이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로 발전되지 않았던 전까지는 그렇게 주어내놓고 활동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유명한 다시 한번 보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사건의 규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희생자의 규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특성을 주장하는 과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사상 국내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또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부적으로 민주화운동 아닌 특성 용어를 사용한다면 사상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한 그런 성을 나타내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좀 다른 사건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면 현실과 좀 대립된 상황을 나타내게 되거나 제주만 또는 강주만 무조건 같은 경우는 대구만 부산만 마산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 우리나라 한국사 전체에 있어요. 어떤 영광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상국의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한 것보다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 사람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을 위치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전후 한국 전쟁 전후 시기에 있었던 주민지가 학살에 관해서 또는 과거와 청산 문제에 대해서 사상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역사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병헌은 자기의 역사 부분에서 우리나라지만 사상을 기계 분석하면서 그 각국의 운동들이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냐 아니면 어느 분의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기한 세력의 주체적 명령은 이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측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4강 사건도 앞으로 한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맘펜 교수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희생자들 특히 희생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피해자 중심적인 걸 강조했을 때 그 세력 안에서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3년 전에 제주 사람 70년 경비위원회는
사상의 정의를 역사의 정명론이라는 구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이라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상기념관에 있는 백비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붙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대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붙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때문에 앞에는 교육을 했었는데도 갈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게 한국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에서 사상 문제 같은 역할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은 아닙니다. 하고 사상 기념사업을 어떻게 나아가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의 기념을 이야기해보고 꽤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민정부터 관련해서 했습니다. 한국 민정부 기념사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역사하고 거의 같이 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과정 속에서 기념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사업은 어느 정도 틀뿐만 아니라 내용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많은 선진국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국내사회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부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배울 필요 없게 새로운 기념사회 전형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 정책을 대해서 학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대해서 양면하게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자기 주식적인 평가 또는 논의나 아니면 그런 입장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나 준비 중인 다른 지역의 사건, 다른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람이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수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좀 미래의 문제를 토로하는 과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개념은 단지 지난 일들에 대한 예도와 보상이 아니라 주어진 역사적 문제에 대한 소임을 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과 틀을 갖추는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참가나 상행사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될지 그만큼 더 개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명영양 확보를 위해서는 사람은 윤리사로 또 민족사회 발전 방향에서 보편성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동의 방향은 지역 특별성 또는 희생의 프레임을 인구가 통하다 인류역사 발전 또는 한반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통일하는 민족 간의 발전에 대해서 선도하는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산업은행은 끊임없이 국내의 인권 통합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민주주의가 통일하는 주제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 중심의 사상만의 그런 기억 투쟁 또는 사상만의 기념사업에 있거나 우리 금연가들의 역사 기억 네트워크라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통과된 사상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현재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죠. 물론 그가 다루지 못해서 몇 가지 내용 더해져서 제2사상의 완전한 해결에 하나로 더욱 다가가게 돼서 평가되지만 아직은 사상 모임 추계원 한국현대사 보좌권 점이 걸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상보험 제주민방이나 제주민들의 운동장이 모의판도상 한국민주화와 함께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축구에 올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간에 관한 역사는 어느 사건이나 그런 특징하고 그런 특징은 반대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기준이 약간 변화돼서 나타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분쟁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상 공백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가치 규정 평가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상 공백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사 정령 관련해서
이 지시와의 시작됐으며 공화특별과 여서사가 특별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상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냉전 이념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화시하 그리고 憲법적 변화의 시대를 가지고 있는 기식 폐관 무엇을 기다릴지 이걸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5월 40주년을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5.18 정부가 세계화는 5.18 정부가 세계화는 당선을 주시면서 지역을 넘어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의 설명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5.18 정부가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 역사 현실과 과거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 또는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모범을 제시하고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데 바랍니다. 네. 우리 양무식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상 기념 사업의 방향을 얘기할 때 역사기억 네트워크 얘기를 하시고 사상 따로 있는 것처럼 그동안 생각했던 걸 바꾸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고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세 분께서 참여를 해주실 텐데 시간이 우선 5분씩만 주어졌습니다. 잘 지켜주시고 먼저 제주대학교 연미경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연미경입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대략 과거 창상 문제 그리고 제주 사상을 둘러싼 그동안의 기업과 기념의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제주 사상 기념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승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는 희생자 3대를 둘러싼 법, 제도, 해석의 문제, 그것의 한계, 역사인식 갈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청산의 가장 큰 목표가 기성 질서 안에 있는 인권 침해 위기 구조의 해체적을 위한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금식 사료관장님의 발제를 통해서는 제주 사상 운동에 대한 진지한 사례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향후 국민의 과거사 청산에서 제주 사상이 평화의 성 제주가 어떤 위상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주 사상의 기념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제 토론은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두 분 발제를 관통하는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청산과 기념의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언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드시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논의한 바와 같이 과거 청산에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실 규명 문제 그리고 책임자 가해자 처벌의 문제, 피해 보상 이 세 가지를 보통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 7월 제정된 강조보상법이라고 하죠. 강조보상법에서 보듯이 한국의 과거 청산은 진실 규명은 우회하거나 포기하고 가해자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경제보상이 유력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가 제기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과거사 청산에서 한국 사회 역사를 본다면 정치 권력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 배상을 선택했던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국가 폭력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국가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피해의 치유와 단식의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공론화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승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희생자 인정과 배제의 정신까지 작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주사산의 희생자라고 할 때는 실제로 과거 청산의 견인책이었던 경우였고 또 주요한 사업과물로 의미 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사산의 경우는 희생자를 공식화하는 작업, 이게 이제 결국은 제주사산의 법적, 제도적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희생자, 사산의 희생자를 특정함으로써 과거 청산의 공론화한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사산의 경우에는. 그렇기에 그 사산특별법 제정 당시 또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보면은 그 희생자의 조건과 자격을 다투는 공방이 계속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청산의 모든 의제보다 실제 여러 부분들의 발전으로 재현되곤 했습니다. 실제 과거사 청산에서 피해보상은 실제 보편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문제는 이것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따른 어떤 그 후속 조치로 활용되는가 아니면은 형식적인 어떤 진실 봉합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자 처벌의 무모함이야 어떤 타협책으로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보상, 배상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 청산의 핵심 관건은 진실규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백비 이야기도 하셨죠?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후속 작업에서 정치 사회적 여건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청산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배상 액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의 공동 책임을 얼마나 도출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유무형의 고통을 얼마나 치유하였는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래로부터의 과거 청산 요구와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피해 배상은 진실 규명을 제약할 수 있고 또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사산의 경우에는 실제 새로운 과거사 청산 운동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제주 사산 배우상 기준 마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제주 사산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이제 이 분야를 이제 계속 연구해 오시고 또 참여하시고 계신 이재승 교수님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승 교수님께서는 발제문에서 아까 발표하신 부분에서 과거 청산의 가장 원대한 목표는 기성질서 안에서 작동하는 인권 침해적인 유해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주 사상을 중심으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주 사상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가 균형의 문제인데 한국에서 기업가 균형의 문제는 실제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연구에서도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현재로 불러내서 재구성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진행 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기업의 구체적인 구성물이 바로 기념이고 기념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념의 대상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또는 어떤 공동의 사회적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념의 주체는 기업 공동체라든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경우에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 주도의 기념의 제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기념은 기념일, 기념물, 그리고 기념 건축, 기념 공간, 그리고 기념 의뢰 등이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념이 제도가 되면서 이제 공적인 역사와 공식 기업이 되는 거죠. 보면 공적인 역사와 의도가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정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획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면. 그런데 이런 기념의 제도와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기업을, 특정한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억을 규제한다는 것은 특정한 과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면 이게 양날에 보면은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적 기념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념 문화는 해방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전쟁 중심적 그리고 체제 옹호적인 기념 문화를 일변했다면 이제 87년도 민주화운동 또 노동자 대투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99년, 93년 그리죠. 보면 문민정부 때부터 이제 한번 다른 기념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국가 주도의 의례체계가 파편화되기 시작하고 국가가 주도해 왔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안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여러 이제 실제 80년대 9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자 사람들에 대한 추모비가 여러 곳에서 세워지면서 이제 보면은 그 실제로 이제 양덕식 그 사격관장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지적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작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양동식 사령관장님의 발제에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대량 학살 등의 프레임에 갇힌 제도와의 한계를 극복하고 4.3의 온전한 모습을 밝히는 증명의 과정에 더 많은 노력, 그리고 더 한층의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그리고 4.3의 정명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 주체들 간의 그 세력 관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정명 역시 사업 주체의 현재 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따라서 이제 정명을 위한 역량 확보는 지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저한테 이제 제주에서도 실제로 정명, 이제 계속 정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이 이제 저한테는 와닿았는데, 만약에 이러한 평가를 저희가 수용한다고 할 때 제주 4.3 그 피해보상 이슈가 여타 과거 청산을 위한 과제들을 지금 주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시켜서 이제 제한된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넘어서 열린 체계로서 제주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제주 4.3이 어떤 노력을 하면서 정명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제주 기념사업이 어떤 전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양금식 사료관장님께서는 아직은 4.3 운동이 추구해온 한국 현대사 바로잡기라는 목표와는 그동안의 운동이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시켜서 지금 대보상 문제가 이제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4.3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기념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이라는 것은 기업 공동체에 의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기념 공동체는 자신의 기억을 또 세대로 전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사의 전승과 담론 확산에서 이제 교육은 제고되어야 했고, 또 과거사에 대한 교육도 그동안의 제도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사 청산의 과정과 성과가 이제 실제로 그 제도 영역에서의 편제 재편성 대음으로써 교육과 기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육 내용이 국가와 지배 체제에 따라서 왜곡 혹은 수단,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요. 그 양금식 사료관장님께서는 과거사 청산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셨고,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 구체화됐거든요. 2009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시민교육으로서 위상을 가지려면은 4.3 교육이 어떤 것들에 이제 역점을 두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학습하는 방식은 또 세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역사적 사건과의 시간적 거리에 대해서 따라서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었던 기억의 전달 관행을 단순하게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시켜서 4.3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옥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옥입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전반으로 보면 과거사 문제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또 과거사 관련한 행사 프로그램은 여전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자 현재적 문제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사나 전반 또는 5.18이나 4.3이나 뭐 여순이나 뭐 다양한 여러 형태들의 국가폭력이나 지난 일에 대한 기억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념사업이라는 부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맞고 옳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어찌됐든 진상규명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투쟁으로서 의미가 컸습니다. 뭐 인정투쟁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의 중요한 아젠다로서 설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주제가 토론이 되고 또 기존의 학술 행사에서 이와 약간은 유사한 행사들이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제 기념사업을 둘러싼 문제의식이나 필요성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끔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설물들을 하나 더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프로그램을 하나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가?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과 의도가 실현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다시 따져봐야 되는 국면에 이르렀고요.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내용을 채웠던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시 성찰해야 되는가? 이런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념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또는 피해자들의 희생에 대한 위로나 치유 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거사 청산에 관한 병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4.3도 물론 거기에 가장 앞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성찰? 반면교사를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기념사업 백서라는 것은 종종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이런 방향으로 설정이 됐을까? 이때 발생했던 다양한 그 문제의식이나 갈등이나 대립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은 눌려버렸고 어떤 생각은 강조되었고 어떤 생각은 타협해서 저런 모습을 갖게 됐는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일을 담당하시거나 또는 후세대에 하실 분들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앞세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앞세대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쓰던 형태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사업 전반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와 달리 열심히 만들면 그 효과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만들지만 그 코스트는 반감되거나 그게 쫓아가지 못하면서 이 괴리 현상이 더 커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상징의 과잉은 중심의 분산, 효과의 반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다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에서의 다양한 내용과 상징을 나눠서 가져갔을 때, 분산시켰을 때 효과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히려 집중과 그 주변화된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사 문화 산업과 연계되면서 그런 고려 없이 진행된 측면이 사실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세대는 저물고 계십니다. 그 후세대도 이제 곧 사라지실 겁니다. 그것의 무게를 우리가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기념시설, 4.3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기념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설들, 과거사와 관련된 그 시설들이 정말 고유한가, 독창적인가, 근데 현재와의 공감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 좋은 사례로 이야기하고 경계해야 사례로 이야기하는 희색환이, 박제환이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오늘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구체화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주 4.3에 관한 기념사업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전시회나 이런 곳에 4.3에 관한 것이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주 외에 4.3의 기념물이 있습니까? 4.3의 기념물이 바다를 건너온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전국화, 세계화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꼭 기념물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다 건너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인 구체적인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조금 한 단계 좀 낮추면서도 한 단계 낮춰서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다양한 과거사들 속에서 4.3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장문식 관장님이나 이재승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관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에 있는 최관호입니다. 먼저 항상 느끼지만 제가 이재승 교수님 발표를 듣다 보면은 너무 많은 걸 배웁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 양근식 관장님의 발표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마련해 주신 우리 JDC 관계자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4.3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밀접한 대한민국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여순 사건이라고 했던 11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1구 사건을.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1구 사건과 관련된 저의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한 두 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 그 초에 11구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제적의원 231명 가운데 225명이 입법에 찬성을 했어요. 아주 절대적인 숫자. 그 요즘 보면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서로 갈려가지고 더군다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이 합의했다라는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법안 입법 과정에서. 더군다나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방공 이데올로기 주장하시는 분들은 반란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반란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라고 했던 사건이고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입법부의 정치인들이 모든 사안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려가지고 싸우진 않습니다. 보면은 뭐 특별한 사안들, 다시 말하면 양측의 공동의 이익이 있는 사안 또는 뭐 자본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했다라는 건 뭔가 그들한테 이익이 있거나 그랬을 것이고 이익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뭐 자본주의 논리로 간다면 이익과 손해가 항상 존재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법안의 이익은 정치인들한테 가는 것이고 손해는 이제 법안의 수혜자여야 될 그 희생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거창한 입법 목적에 맞지 않게 내용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나는 진실 하회위원회에서 11구 사건의 가해자로 사실 국군과 경찰을 공식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가해자인 것이죠. 즉 국군과 경찰이 가해자라는 것은 우리 4.3 사건과 동일합니다. 즉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폭력의 대상자들, 곧 국민이 되겠죠. 이 국민이 바로 희생자인 겁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희생자들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73년이 지나고 나서 입법이 되었는데 이 법이 이 73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즉 시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네. 이 4.3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제정이 돼서 20년 동안 개정을 해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네. 그런데 지금 11구 사건 같은 경우 이 4.3 특별법의 초기와 같은 법안의 내용이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즉 4.3 특별법이 20년 동안 마련한 성과가 이 법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초기 법의 내용이 이 법에 들어왔고 거의 그 내용대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11구 사건도 4.3이 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고생해봐라. 최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73,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이 73살인데 이제 93살 되셔가지고 이제 뭐 보상 논의하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이제 뭐 가해자 논의 또 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입법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래서 희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법 그래도 그나마 이 법이 4.3보다는 나은데 4.3 특별법보다는 4.3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뭔가 의료라든지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11구 법에서는 사건 특별법에서는 그 희생자만 의료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희생자의 개념은 이제 뭐 몇 개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희생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73년 전에 희생됨으로써 희생자가 발생함으로 물론 사망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후유증에 상해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뭡니까 그 수용자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발생함으로써 생김으로써 그 가족은
빈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대부분이 경제적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그러한 희생자가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빈궁과 고통의 문제가 직접적 희생자 이외의 가족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은 국가적 범죄는 더군다나 그래서 희생자 가족 전체의 아픔인데 문제는 또 그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만 겪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속된 레드 컴플렉스, 반공 이데올로기의 또 피해자이십니다. 즉 연좌제가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지역 내에서 또는 뭐 사회 내에서 빨갱이라는 낙인에 의해서 경제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여전히. 즉 희생자의 그런 어떤 궁핍함과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확장되고 세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상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낙오를 또 강제하고 재생산하는 사회, 즉 희생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배려도 지금 법에서 부족하다. 이거는 4.3 특별법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성 교수님께서 제가 한 2, 3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길어지는데 이재성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하면서 이제 그 가해자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해 무차별 살인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와 억울한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아 반국가 반인륜 범죄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건 이재성 교수님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떤 신문의 사설입니다. 신문에서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해 무차별 살인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와 억울한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아 반국가 반인륜 범죄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면서 11구 사건법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란군과 그렇지 않은 자로 이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 이거는 이제 국군을 말하겠죠. 경찰이라든지. 국군과 경찰을 억울한 희생자로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고 반란군은 이거는 희생자가 아니다라는 이분 구도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실하위인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재성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 중에도 하셨지만 법을 위반한 군경의 진압행위, 이 진압행위의 대상자가 비록 그것이 민간인이든 그리고 대상자가 반란군이든 그거는 그 반란군에 대한 진압행위가 법을 어겼다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이죠. 즉 국가의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반란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란군이기 때문에 희생자가 될 수 없다라는 논의는 사실 우리 법체계 시스템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긍정하게 되면은 군경이 그 순간 스스로를 입법자로 만드는 것이고 법 위 집행자로 스스로를 명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개념 속에서 이재성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려면은 제주 4.3 사건이나 11구 사건으로 인한 의료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지금처럼 희생자로 한정하는 부분, 아까처럼 이제 직접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을 제외한 부분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희생자 범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는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양금식 관장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양금식 관장님은 이제 발표문에서 과거사 정리에 매몰되어 현재 시점을 놓칠 수 있는 시기상의 애매함을 지적을 하셨고 4.3 사건이 식민시대와 냉전시대가 얽혀 있는 데다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에 묶여 우리 사회 현실에서 눈을 감을 가능성이 존재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표하시면서 일반론적으로 다른 과거사와 같이 4.3 논의도 진행돼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발표문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대량 학살 등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또 우려하셨어요. 자칫하면 이제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약간 좀 다른 생각인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충돌, 이데올로기적 충돌이나 정치적 충돌, 어떤 표현을 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충돌은 견해의 다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어떤 규범적인 판단의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국가폭력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해자, 구체적인 가해자만 틀렸지 그 가해자 집단의 연속성이 존재하고 그 연속성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격 속에서 여전히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 밖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점을 가지고 프레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래지향적 운동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참배를 탄 이런 한국의 다른 과거사 운동들을 생각을 할 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이나 4.3은 이제 빙체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결승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수많은 그런 다른 과거사 운동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성급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 토론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원래 지금부터 한 30분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청중 토론하기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한 20분으로 일단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 참가자들께서는 줌에 Q&A가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받아서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는 동안 우리 두 분 발표자들께서 그 지금 나온 토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승 선생님. 남미경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것보다 앞에 말씀하시는 거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었는데요. 네. 사실은 5.18 진실규명 운동이라고 다 부를까요? 그러면은 5.18 과정하고 4.3 과정이 좀 경로가 달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5.18은 사실은 80년대, 87년, 8년, 90년 이 시점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에 그냥 뭐랄까요? 뜨겁고 아주 잔인한 또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보수적인 권력이라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에 빠질 거다 이런 게 작동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배 권력이 자기 존속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타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희생자들이 뭐 보상을 요구한 거하고 관계없이 주어진 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5.18 희생자들 중에서는 피해자 유족들 중에서는 희생을 갖다가 돈으로 파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극심한 또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진실규명 작업이 바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벌어졌으니까 제주도에 벌어진 일하고는 이제 역으로 된 거죠. 다만 이제 95년 6년경에 전두환 신군부를 처벌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한 또 정치적 타협으로 또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모호한데 저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73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는 논리가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는 사건이죠. 이제 책임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최소한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미의 몇 사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 모르면은 이제 그 책임 구조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만 남아 있고 정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없죠. 그래서 이 형사 책임 논리 자체가 그렇게 꼭 유효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사법적인 엄격성들이 되게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5.18 특별법에 한번 나오긴 했죠. 제노사이드니 이런 거. 헌정질서 파괴범죄 시효 배제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7년, 그러니까는 뭡니까 로마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을 채택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 조약에 가입하고 그리고 이행입법을 도입하면서 이제 장례적으로 시효를 배제한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책임자 처벌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5.18 정도 빼놓고는 사실은 너무 늦게 그 과거사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주도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진실규명이 되었고 저는 또 제주도가 꼭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 제주도 그러니까 4.3 유원회나 제주도민들이 물론 이제 각각 어떤 경로로 그 희생자가 발생했는가, 뭐 자익에서 뭐 군경에서 죽었나, 뭐 무장대에서 죽었나 이런 식으로 표시는 하겠지만은 그 다 희생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진화위가 진실규명 2010년 이후에 진실규명한 것을 가지고 국가배상했을 때는 그 엄연히 다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군경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만 보상한다고 했는데 제주 4.3법은 그 전에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희생자를 인정하는 방향을 확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보상법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런 구별은 또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냥 보상 자체도 하나의 전범을 만든 거라고 보여지고 4.3법은 또 그래서 그 보상 자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투쟁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보상이라는 것이 진정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정말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획득된 것이라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은 국가 책임에 인정하는 방식 중에 가장 확실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권 침해적인 유괴 구조 타파 이 문제인데 금방 제가 이제 이미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에게 의해서 사망했느냐, 분경 우익에 의해서 사망했느냐 이걸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민 또는 4.3 위원회가 그걸 타파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방해하는 쪽은 헌법재판소였어요. 2001년에. 그래서 남로당의 뭐 주요 인물이나 뭐 이런 사람 또는 뭐 무장대에서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학살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살상에 관여했던 사람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폭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3을 반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반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폭력도 폭력의 관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설명하는 논리로서는 그렇게 뭐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적절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뭐 정통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반공주의 전쟁 논리를 극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후에 2001년 헌재 결정 이후에 사법부의 많은 판결들이 인권 어떻게 보면 그 처형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는 것은 결정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한계도 있겠지만 또 가능성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유괴를 타파하는 것은 정명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정명이 너무 어떤 세력을 일방적으로 세력의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남로당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법으로 그냥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곳에서 군정이 실시되었지만 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범죄화가 된 곳은 한국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특별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처벌에 관련된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나라가 어떤 법적 경로를 어떻게 시작하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연합국이 바로 그 누르메르크 재판소를 만들어서 전범을 처벌하고 또 보상도 시행하고 그다음에 53년에 전면적으로 배제된 사람도 있지만 보상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형사재판을 덮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형사처벌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국면을 60년대 초반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더 리더에 보면은 그 60년대 다시 처벌 국면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쉽게 그런 경로를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택하기 어려울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최관호 교수님이 이제 유족 범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법마다 좀 다릅니다. 제주 사단법은 희생자하고 유족으로 나눠놨고, 그러니까 유족은 민법상의 상속권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됐고, 5.18법은 희생자하고 피해자를 나눴습니다. 희생자는 사망자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고문당하거나 뭐 폭력을 당한 사람을 희생자로 했고, 피해자는 그에 가까운 혈족들, 우리가 보통 유족이나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을 포함했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국가가 어떤 보상적인 조치, 여기는 좀 넓은 의미로 그런 어떤 조치를 예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그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 사단법에 트라우마 치유라고 했는데 그 트라우마 치유는 꼭 자기 가족이 그거나 자기 할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이런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 국가적 조치에 목적에 적합한 연관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경제적 보상은 상속권자를 중심으로 본다랄지 이러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양금식 관장님. 예. 여러 토론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과거사 해결과 관련된 두 가지 전제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승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역사가 완만한 이행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된 게 아니고, 완만한 이행을 과정에서 정상화됐다는 얘기,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혁명적 과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5.18 관련해서 그 원칙화됐던 기념사업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 공개론적인 순차적인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5대 그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얽혀가면서 그 순서를 바꿔가면서 자기 역할대로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뭔가의 성과를 얻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과거사 사건이 4.3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벌써 시작을 해서 진행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4.3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 4.3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얻고 동참을 해줬어요. 전국적으로. 물론 지금에 와서는 조금 변했죠. 여러 가지 통계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재심이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동감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좀 함께 좀 안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여할 때 한 2005, 6년 정도 될 텐데요. 굉장히 많은 동감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저도 거기에 약간 공경에 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념사업이라는 건 단계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동이라는 흐름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사자,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각종 학살 사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아직 시작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여수 순천이 결코 늦은 건 아니다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하나의 역사 발전의 그 경향성으로서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건 2단계, 2단계, 2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4.3 기념사업의 전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는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 규명을 원할 뿐이다. 라고 했을 그 주장. 뭐 이런 형태의 그 전형을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역시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또는 아시아 내지는 세계 그의 역사 발전이 우리 제주 4.3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정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하나의 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이 정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 논쟁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 정부,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지역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적 내지는 지적 성과 이걸로 나가면서 뭐 일종의 중앙정부의 재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또는 그 정치인들의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을 때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을 갔는데 우리 역사를 전부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사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인 학살 부분 관련된 한국 전후 또는 그 냉전 시기에 있었던 부분들을 4.3이라든가 여순이 좀 더 앞서 나가는 지역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올바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등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우리 정호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4.3의 전국화라는 부분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5.18 전국화는 아마 20년 전, 3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 4.3의 전국화도 벌써 한 15년 전, 부마의 전국화도 한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화가 됐느냐? 뭐 정호기 선생님은 기념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밖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들여 왔느냐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국화를 하면서 홍보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유명한 영화배우 데려다가 내지는 유명한 영화사 데려다가 멋진 영화 하나 만들어서 홍보해라 이거예요. 그게 훨씬 돈 적게 들고 또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지나가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6월 항쟁을 알리던 1987 뭐 한때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나서 인식도 조사를 했어요. 그 1987이 유행했던 시간으로부터 지금 한 3, 4년밖에 안 지났는데 4.19 혁명에 비해서 6월 항쟁의 인식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5.18에 대해서도 훨씬 떨어지고요. 그럼 그게 뭘 나타내느냐? 이건 홍보라는 홍보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인기적인 역할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화라든가 이런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 전체 내지는 단일 사건, 단일 지역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묶어내는 노력 필요한 거고요. 아까 본문에서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역사 기억 네트워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붙일까? 메모랜드라고 붙이면 어떨까? 네트워크 오브 메모리 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괜찮기도 한데 하다가 쓰려다가 못 썼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역사 발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경향성으로서의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면 좀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역사를 정확하게 좀 묶어내고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교육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진행형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여순이나 뭐 지금 아직 그 뭡니까
민간인 학살 관련 부분에 아직 드러나지 못했던 부분들,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됐던 부분들도 역시 소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배제돼 버리면 내지는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나갔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을 주장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윤환 교수가 자기 박사도 학위 논문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의 정상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미리부터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당사자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지류들이 있거든요. 기념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국가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념사업이라는 건 자기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소그룹이라든지 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자기 기억을 남기는 거고 자기 기억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그 부분이 같이 돼야만이 이 과거사 부분이 좀 크게 흘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계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기념사업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그 전국 네트워크 작업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을 할 때 내 역사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한국 근현대사 최소한 좀 더 넓게 나가면 동아시아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욕먹겠지만 5.18 같은 경우가 5.18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하고 협해서 5.18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은 당사자가 아닌 후세대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5.18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죄송하지만 특히 일부 지역에서 그래요. 야, 60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뭔데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주가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지역마다 자기의 특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성지가 되는 겁니다. 부산도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프레임에 좀 쌓이지 않고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는 그런 그 교육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식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에서는 표현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사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나 이제 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술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어디 가서 올바른 이야기라고 또는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합의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과연 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유럽 유대인 희생자 기념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재단인데요.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희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지역과 그 희생자 집단들 중심으로 기념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술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트롤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고 좀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재단이 독일에서 만든 국립재단입니다. 여기도 한 20년 됐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과거사 전체를 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상설 네트워크라도 일단은 좀 만들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제주 4.3의 어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두고 두 분이 한 분은 희생자의 범위에 대한 얘기, 그다음 또 한 분은 기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면서도 이게 4.3에 머물지 않고 사실은 여순 사건에 대한 거 아니면 민간인 학살 전반 그리고 광주 5.18까지 확대해서 함께 생각하자고 하는 것 쪽으로 논의가 계속 나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4.3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왔다고 이제 조금 생각하는 단계가 됐는데 돌아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4.3만 너무 강조하고 4.3 해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해왔던 건 아닌가? 올해 들어와서 특히 여순이 특별법 통과되고 노건이 특별법도 통과되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4.3이 형님입니다. 이 동생들하고
이젠 손잡고 같이 한국 현대사를 새로 써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재승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권위적인 국가 구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그런 활동이 지금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진화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념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주체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주화 운동의 주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 발표해 주신 거나 토론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새로운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오늘 모색해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익명의 참석자라고 하셨는데 정옥희 교수님께서 사상 기념물이 제주도 외 지역에 부재한 데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대안 또는 제안 방법이 있으면 그 큰 틀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누가 대답해야 되나요? 정옥희 선생님 먼저 얘기하시죠. 제가 발표자는 아닌데 또 마지막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기념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시설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역사와는 다양한 활동도 전반을 다 우리는 기념사업이라고 하기를 합니다. 의례도 포함되고요. 근데 저희가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화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물신화한다고 비판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점이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물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그 이동이 그곳을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신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과거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지난 일에 대한 기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전영무소에서 4.3 분들 끌려가셨잖아요. 거기 수용도 계시기도 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로만 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을 테니까 항구로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 분명히 6기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나왔던 거 또는 그거 외에도 제주의 그런 환란을 피해서 탈출하셨던 분들이 계신 데가 있죠. 일본으로도 가셨고 6기로도 도망을 오셨어요. 그거 외에도 있죠.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신의 그 국가성 또는 정체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제주 분들이 군에 지원했고 그분들이 6.25 전쟁에서 돌아가셨거나 한편들은 학살에 가담했죠. 대표적인 데가 한평에 11사단에 들어가서 학살에 책임졌던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셨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연결을 시켜보면 굉장히 많은 거점들과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곳곳에 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단절적으로 사고하고 제주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특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거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소로만 점차 국한시켜서 기억하고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 저것은 잘못하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정말 형이화된 거 일부만 남거나 아니면 소수의 기억되는 방식으로만 정리되고 말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4.3 그 사업을 좀 관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보고서들을 내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질문해 주신 분 그리고 정옥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JDC의 신우철 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희생자 인정과 배제 그리고 4.3 기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끝까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연사분들과 내분들께서는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